자, 오늘 우리 손실충당금이랑 손상차손 이어서 가볼 텐데요. 자, 요걸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 손실충당금 세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였죠? 추정이랑 설정 1번. 2번은 손상 확정. 세 번째는 회수. 그죠? 이 세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추정은요. 이제 내년도에 발생할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얼마는 못 받을 거를 미리 잡아두는 거라고 했죠? 자, 추정할 때는 연령분석법이랑 또 뭐 있다고 했지? 그렇죠. 기말 무슨 채권? 매출 채권의 잔액. 그지? 거기에 몇 프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다. 자, 무엇을 추정하냐? 기대 신용 손실, 손상 예상액, 손상 추정액.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매출 채권 중에 내가 못 받을 것 같은 거. 그거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럼 추정을 내가 열심히 해서 100만큼 내가 못 받을 것 같다고 손실충당금으로 잡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손실충당금의 잔액이 있냐 없냐. 그죠? 만약에 잔액이 30만큼 있었어요? 자, 그럼 이때 손실충당금의 설정을 할 때 차변 대변 왼쪽에 손상차손. 이 녀석은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당연히 비용이죠. 그 다음에 대변은 손실충당금. 자, 얼마를 적어줘야 돼요? 추정은 100이고 30만큼 잔액이 있어요. 얼마를 적어야 되죠? 그렇죠. 70만큼만 더 충당금에 적립을 해두면 되죠. 자, 그럼 손실충당금은 무엇의 차감계정? 매출 채권의 차감계정. 그죠? 그러니까 대변에 적었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적었잖아. 따라오고 있죠? 뭔 소린가? 못 따라오고 있나 알죠? 자, 손상 추정액이 똑같이 100인데요. 만약에 잔액이 120이었어요. 자, 그러면 120을 100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자, 줄여주려면 회계처리. 기존에 있는 손실충당금을 없애주고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썼죠. 자, 얼마만큼 줄여줘야 돼요? 그렇지. 20만큼을 줄여줘야 되겠죠. 환입은 뭐의 차감계정? 비용의 차감계정. 비용 중에서도 판관비의 차감계정. 그래서 여기 적어준다. 대변에 적어준다. 자, 여기까지.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확정. 자, 설정한 거는 실제로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못 받아. 그러면 그때는 뭘 없애줘야 된다? 매출 채권을 없애줘야 된다. 그지? 자,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 있어요. 자, 손실충당금의 잔액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이야. 그런데 손상이라고 발생이 되는 게 한 40만큼 발생했다고 쳐볼까? 자, 그러면 손실충당금을 얼마만큼 줄여야 돼요? 그렇지. 40만큼 실제로 손상이 확정된 만큼만 줄여줘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반대로 손실충당금 잔액보다 발생 금액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손실충당금은 얼마를 없앤다? 그렇지. 매출채권은 얼마 없앤다? 300. 나머지 차액은 손상 차손으로 추가로 잡아준다. 됐죠? 요까지가 우리
확정까지고 세 번째 회수. 자, 회수할 때는요 어떤 녀석이랑 항상 페어로 간다? 확정이랑 회수랑 항상 같이 간다. 자, 그래서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는 같이 간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회수를 여기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가 있으면 A라는 케이스에서는 손상이 50 발생했어요. 회수를 50만큼 했어요. 그러면 현금 50 받고 손실충당금 50 증가시켜주죠. 그죠? 그런데 요 B 케이스는 매출 채권 손상 차손만큼 만약에 추가로 우리가 회수를 했으면 손실충당금 100만큼 넣고 그 차익만큼 더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지? 뭐 예를 들어서 회수를 150 했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를 회수한다? 150. 손실충당금은 100. 손상차손은 50.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상회계 처리 1번부터 3번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 우리가 다 리뷰했어요.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X 1년 중에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손실충당금 잔액이랑 매출 채권 손상 차손이에요. 재무상태표에 작성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시고. 자, 1월 1일 기초손실충당금 2만원. 요건 잔액이죠, 그죠? 잔액. 자, 2월 27일 날 회계 처리해보자. 매출 채권 손상이 될 거다. 15,000원. 이거는 뭐예요? 확정된 거죠. 그죠?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5,000원만큼 못 받게 됐으니까 뭘 없앤다? 그렇지. 매출 채권을 15,000원 없애고 기존에 적립된 뭘 없앤다? 손실충당금 15,000원 없애야지. 자, 그럼 잔액 얼마? 손실충당금 5,000원. 8월 3일 전년도 손상 처리된 매출 채권 회수. 회수니까 뭘 받는다? 현금. 얼마? 5,000원. 그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시켜준다. 그럼 손실충당금 잔액 얼마? 10,000원. 오케이. 기말에 예상되는 손실 예상액이 27,000원이다. 자, 이거를 설정한 거죠. 자, 설정할 때 뭘 받아? 잔액을 받아. 자, 이 시점에 잔액은 얼마예요? 손실충당금 잔액? 그렇지. 와, 야, 보이스피싱 잘 왔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궁금한데. 이렇게 뜨는구나. 자, 손실충당금 만 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 27,000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10,000원이 잔액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17,000원만 잡아도 되죠? 자, 그럼 차면에는요? 손차 얼마? 17,000원. 대변은요? 손충 17,000원. 됐다. 다 했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기말에 적히는 손실충당금이니까 17,000원이에요? 27,000원이에요? 그렇죠. 자, 27,000원이 예상됐으니까 얘를 설정 금액으로 적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회계 처리는 10,000원에서 17,000원을 더해주는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17,000원이 아니라 결국에 적히는 거는 27,000원이 적히는 거예요. 그죠? 27,000원을 적기 위해서 우리가 17,000원 더해주는 거니까 답은 1번, 2번, 3번은 아닐 테고 손상 차손은 얼마냐? 보시면 한 개밖에 없죠. 요거. 답은 4번. 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손실충당금은 이 정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요. 연습을 하시면 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좀 사례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 부임을 했어요. 회사 CEO.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토스 할까? 토스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CEO로 부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말이 됐는데 기말에 여러분들이 부임해서 손실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고 쳐봐요. 대표니까. 자, 그러면 손실충당금을 많이 잡을래요? 적게 잡을래요? 새로 부임을 했어요. 많이 잡을까? 적게 잡을까? 많이요. 많이요? 왜 많이 잡을까요? 혹시 교재를 읽어봤나요? 미리? 아니요. 아니죠. 왜 많이 잡을까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못 풀린다. 혹시 모르니까 비슷한데 자 일단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실충당금을 잡는다는 거는 대변에 잡죠? 대변에 여러분 입장에서 대변에 자 차변을 뭘 잡아요? 손상 차손을 잡죠. 손상 차손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단기에 이익은 어떻게 돼요? 적어들죠. 줄어들죠. 자 그러면 내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비용을 많이 잡아서 이익을 확 떨어뜨려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부임했는데 비용을 많이 잡아서 이익을 확 떨어뜨린다니까? 그러면 와 이해관계들이 와 잘했어요. 비용 많아져요. 정직하시네요 이럴까? 그러면 많이 잡을까 적게 잡을까? 적게 잡겠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많이 잡아요. 왜 그럴까? 자, 이 이유를 아는 친구는 제가 추가 점수를 드릴게요. 자, 뭐든지 이야기해봐요. 기말에 자, 손 들고 명확하게 점수를 줄 거기 때문에. 기말에 이제 받는 거랑 그런 거 제외하면 수익이 다시 높아 보이는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요? 이해 못했어. 다시 조금 더. 그러니까 기초에 그렇게 부풀리면 기말에 이제 이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니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됐으니까 기말에 이렇게 원래값으로 보정될수록 거의 다 왔는데. 비용 이렇게 쓰기 너무 아니, 조금만 하면 정리해봐. 자, 일단 내가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손실충당금을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손실충당을 많이 잡았다고 했잖아. 내가 경영자 새로 부임했는데 왜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왜?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많이 잡았을 거 아니야. 뭘 기대했을까? 아니야. 다른 친구. 손실충당금을 많이 설정해가지고 이게 비용을 늘려서 법인세 절감의 거를 얻고 단기 순이익을 늘리는. 오.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 미안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또 그죠? 들까 말까? 다음 이익이 많아 보이려. 뭐라고? 이익이 많아 보이려. 정답.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경영자가 처음에 비용을 많이 잡아서요. 법인세 절감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를 절감해서 이익을 더 높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연도에 내가 이익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관계자들이 얘가 처음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와 잘하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A+이야. 올 A+이야. 그러면 증가할 게 없잖아? 물론 A+이면 더 좋아. 올 A면 다 좋은데 우리 성과라는 건 맥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잡아두고 내가 임기 동안에 이익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 개 더. 뭘까요? 자기의 퍼포먼스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또 한 개 더 있어. 보수주의. 응?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적게 비용을 크게 잡는 거. 비용을 크게 잡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자, 연계해 보세요. 내가 새로 부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를 퍼포먼스를 부풀리고 누구는 줄이고 싶어요? 전시. 그렇죠. 자, 우리 뭐 이런 지금 녹음이 돼서 제가 뭐 얘기를 저거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우리가 새로 내가 부임했어요. 그러면 전에 있는 CEO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를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토스 얼마만큼 지금 유명하고 잘 나가요. 그러면 경영진을 교체했다는 소리는 전에 있는 CEO가 마음에 안 드니까 교체를 했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에 있는 CEO가 경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실 충당금을 많이 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 부실했던 그런 매출 채권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내가 성적이 확 올라가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 손실 충당금, 손상차손을 많이 잡아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빅배트 현상이라고 해요. 빅배트. 배트가 뭐죠? B-A-T-H 뭐예요? bad. 혓바닥 bad. 뭐예요? 욕조잖아요, 욕조? 욕조가 이렇게 생겼죠. 자, 이익이 갑자기 쑥 욕조처럼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현상. 이거를 빅배트 현상이라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연구자들이 막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경영자가 새로 부임했을 때 자기의 성과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실 충당금을 많이 잡아서 확 떨어뜨렸다가 자기가 임기 동안에 이익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빅배스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경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변동시키는 것을 이익 조정이라고 해요. 자, 이건 참고로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는 뭐 학부 수업의 내용은 아니긴 해요. 일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빅배스라는 현상이 기존에 있는 매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건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경영진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뭐 부채 비중이 클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의 예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새로 CEO가 들어왔을 때 과거의 CEO의 과거의 잘못을 보여주고 자기의 이익을 확 높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빅배스 이익 조정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이익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네. 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좋아요. 어닝은 실적, 이익 이런 뜻이거든요. 서프라이즈 뭐예요? 와우잖아. 실적이 와우 된 거야. 그래서 주가가 팍 튀어요. 우리가 재무제표 공시가 몇 월에 나오죠? 9월에 나요? 3월 이때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도의 실적이 다 총합이 돼서 3월달에 나오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은 이익이 한 1.5배 증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막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딱 까보니까 웬걸 3배가 오른 거야, 이익이. 그러면 어닝이 서프라이즈 됐죠. 갑자기 높아졌잖아요. 그럼 주가도 같이 확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익의 증감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활동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회계의 재무제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 정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실충당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회계 처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영자의 이해관계, 의사결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수익과 손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다 봤고요. 자, 매출 채권의 친구인 매입 채무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구매자 입장이에요. 구매자 입장. 자, 구매자가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무엇인가를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자산이 아니라 부채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는 부채에 어떤 항목을 사용하냐면 매입 채무라는 항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 채권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또 받을 두 가지 있었죠. 그와 똑같이 매입 매출도 매입 채무도 외상 매입금 지급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급업이라는 거는 기한을 두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외상 매입금은 신용으로 내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거.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을 동시에 한번 우리 회계 처리해 봅시다. 자, 덕송이 카카오로부터 상품 80만 원 매입했어요. 대금 30만 원 현금, 3개월 후 만기인 어음을 발행했어. 4월 4일에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일단 매입 구매자 입장 볼게요. 자, 일단 뭘 샀어요? 상품을 샀죠? 자, 상품을 샀으니까 매입 80만 원. 자, 교재에 따라서는 여기에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입이라는 항목을 더 많이 써서 있다는 교재는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 매입이 자산의 항목이구나 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뭘로 샀대? 현금. 얼마?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50만 원은 뭘로 샀다? 지급 어음 50만 원.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카카오는 우리 배운 것처럼 팔았으니까 뭐가 잡혀요? 매출 얼마? 80만 원. 뭘 받았어? 현금. 또 받으러. 그지? 30만 원, 50만 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랑 구매하는 사람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어음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그럼 좌우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환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구매자 입장에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 50. 그러니까 차변은 뭐? 지급 50만 원. 대변은요? 그렇지. 현금을 주겠죠. 자, 그런데 문제 보세요. 어음이 만기되어 당좌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돼 있죠. 자,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뭐? 당좌예금 50만. 오케이? 자, 카카오는 뭘 받을까?
당좌예금에서 돈을 받겠죠. 현금 얼마? 50만 원. 대변했냐? 바늘은 기존에 있는 바늘은 없어지겠죠. 오케이. 자, 우리 회계사 문제가는요 한쪽만 안 나오고요 양쪽을 막 물어봐요. 회계사 문제는 물론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는 안 나올 텐데 좀 수준이 높아지면 이 양쪽을 막 다 물어봐요.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이 양쪽 관계를 다 같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두 개 배웠죠. 그죠? 그 이후에 다양한 자산 계정, 부채 계정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재무 상태표에 가면 매입 채무랑 매출 채권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리뷰해보고 갈까요? 재무 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요 자산, 부채는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유동과 비유동.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 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뭐?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지 여부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유동자산을 먼저 적어요? 비유동자산을 먼저 적어요? 어떤 거 먼저 적을까? 비유동. 비유동. 왜 비유동을 먼저 적을까요? 일단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듣기가 조금. 조금. 안 움직이니까. 재무상태표는 어차피 그 순간을 딱 찍는 거잖아. 안 움직이는데. 유동은 움직이나 그러면 막 숫자가 막 움직이나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 뭐부터 적을까요? 유동. 그렇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내 재무제표는요 그 기업이 중요한 거 유동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적어요. 왜? 현금의 유동화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유동자산을 먼저 적어요.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를 먼저 적어요. 여러분들이 리포트 쓸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하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적어요? 중간에 적어요? 처음에 적어요? 처음에 적죠. 저도 이제 과제를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래서 A는 B보다 큽니다. 이러면 그 뒤까지 안 읽어봐요. 앞에 얘가 A는 B보다 큽니다.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읽고 싶잖아. 뭐 A라는 회사가 망했다. 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서 A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뉴스 기사 헤드라인 어때요? 결과부터 탁 적죠. 중요한 것부터 탁 적죠. 그럼 똑같은 게요. 재무제표는 뭐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그 순대로 기입이 돼 있어요. 교수님 유동이나 비유동도 중요한데 금액이 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야. 그러면 삼성전자 계정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맨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맞잖아요. 그 기업에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면. 그러한 다양한 중요성의 기준들이 다양하게 기업마다 다른데 일단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적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규칙을 일반하게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거 매출 채권은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동입니다. 또 우리 뭐 배웠죠? 자산 항목 뭐 배웠어요? 현금 및 뭐? 현금성 자산. 얘는 당연히 유동이겠죠? 또 뭐 배웠죠? 자산? 끝이야? 2개밖에 안 배웠나? 선금 비용 있었죠? 기억나요? 회계 순환원리 할 때 선금 비용 뭐예요? 돈을 미리 지급한 거죠. 비용은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비용의 이연 항목 선금 비용. 저거는 유동.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죠? 부채는 뭐 배웠어요? 매입 채무 배웠죠? 매입 채무하면 뭐가 포함됐다? 2가지. 뭐? 외상 매입금도 지급.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 친구니까 같은 유동 부채에 포함되겠죠. 그지? 그러면 또 우리 선급 비용이랑 친구인 녀석 뭐죠? 돈을 미리 받았는데 수익은 발생 안 했어. 그렇지. 선수 수익은 어디? 유동부채.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배워가고 있구나. 자산의 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배워가는 거예요. 매칭되는 것까지 같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유동자산이랑 유동부채를 좀 더 우리 살펴볼게요. 자, 오늘 조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지만 막 딥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할게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대여금과 차입금. 얘는요, 일단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예요. 자, 대여금은 뭐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거예요. 자, 그럼 대여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빌려준다. 대여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뭐예요? 자산. 차입금은 내가 돈을 빌린다.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래서 부채. 오케이? 자, 그래서 대여금, 차입금 이렇게 2개를 구분해요. 돈 거래에서는. 자, 그럼 은행만 돈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은행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일반 기업도 돈을 거래할 수 있어요. 대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는 크진 않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산업별로 재무제표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겠죠. 은행은 대여금이랑 차입금이면 굉장히 크겠죠. 일반 기업은 돈을 빌려주는 업이 아니잖아. 뭐가 크겠어요? 우리 배운 거 물가 없잖아. 뭐가 크겠어요? 매출 채권 이런 게 크겠지. 그지? 자, 그리고 단기, 장기 요거 나눌 수 있는데 단기는 당연히 무슨 자산? 유동자산. 장기는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동대여금이라고 하지 않고 개정에서는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이렇게 적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장기대여금이 있어요. 3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대여금으로 장기대여금 차면에 적혀 있겠죠. 근데 2년이 지났어요. 3년 차일 때 이 장기대여금은 그대로 장기대여금일까요? 아니면 단기대여금으로 바뀔까요? 바뀌어요? 맞아요? 장기대여금을 그대로 적힐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답은 바뀌어요.
장기 대여금이 단기 대여금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X 1년 차에 100이었어요. X 2년 차에는 500이 됐어요. 단기 대여금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400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이 기업에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어제. 악재? 왜? 자산이 증가했어요. 어제. 현금을 빌려줬어요. 현금이 줄어들었어요. 악재. 악재. 또 뭐 할까? 뭐예요? 단기 대여금이 증가했어요. 악재예요, 호재예요? 악재? 애매하죠? 애매하죠? 자,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변경된 400이라는 금액이 실제로 돈을 더 빌려준 건지 아니면 장기 대여금에서 넘어온 건지를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현상을 볼 때 하나의 이유에서만 그 금액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변화 금액이 400일치라 하더라도 장기 대여금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고 이건 장기 대여금이 단기 대여금으로 넘어온 거네. 그냥 단순히 대여금을 더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현상을 볼 때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게 장기에서 단기로 넘어가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사실 뭐 3, 4학년 때 하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이제 실무랑 이제 엮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가게 돼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미수금이랑 미지급금. 요거는 우리 전산회계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미수금은요.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하는 등 주요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아직 재고자산을 아직 안 배웠죠? 재고자산을 안 배웠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산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상품 같은 거 많이 팔죠? 그죠? 그런 상품 같은 것들을 사고 파는 거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소리예요.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요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뭐를 파는 회사죠? 자동차를 파는 회사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강남의 땅을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에 팔았어요. 근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뭐겠어요? 미수금이라고. 외상 매출금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미수금과 미지급금은요 항상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은요 주요 상거래를 통해서 외상으로 거래하는 거를 뜻하고요. 미수금이랑 미지급금은 주요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외상으로 거래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전산회계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해됐나요? 무번 넘어가도 돼요? 자, 넘어가자. 자, 세 번째.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아하, 먼 나라 이야기 우리 기억나나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자,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미수 수익은 뭘 못 받았다? 돈을 못 받았다. 하지만 수익은 발생했다. 그죠?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이자 수익. 미지급 비용은요? 비용은 발생했지만 뭘 안 낸 거야?
돈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부채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 기억나요? 그래서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수익과 비용은 발생을 했는데 돈 거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이었고 넘어갈게요. 했으니까. 자, 다음은 선급금, 선수금. 선급 뭐요? 미리 지급한 거죠? 그럼 당연히 자산이겠죠? 자, 어떨 때 미리 돈을 내냐? 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목적으로 미리 계약금 형태로 공급자에게 돈을 지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랑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남자가 뭐 해야 돼요?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되죠? 애인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나 그냥 크리스마스 퀄려드를 내가? 아니죠? 자,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되는데 한 끼에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레스토랑 울프강 레스토랑이야. 스테이크 강남에.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식당 입장에서 온다고 했다가 노쇼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크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계약금을 받아요. 자, 일단 오든 안 오든 3만 원 계약금 내세요. 못 오시면 3만 원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창원에도 좀 좋은 레스토랑은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미리 내가 특정한 서비스를 취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3만 원을 내죠. 그걸 뭘로 한다? 선급금. 미리 계약금을 내가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이제 기업 케이스로 보면 여러분들 선박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기간도 오래 걸려요. 최소 3년에서 5년. 그러면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그러면 외국에서 자, 배 한 개 만들어주세요. LPG, 가스를 옮길 수 있는 LNG선 하나 만들어주세요. 100억짜리 수주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들까요? 그랬다가 중간에 미안한데 취소. 필요 없어졌어.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중공업 회사에서는요, 계약서도 쓸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계약금을 받아요. 오케이? 그런 경우에 선급금, 선수금이 활용되는 거예요. 선수금은 반대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는 거죠. 판매자와 구매자 똑같은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급금이에요? 선수금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수금이잖아. 미리 내가 돈 받는 거. 구매자 입장은요? 선급금. 내가 미리 돈을 내는 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선급 비용이랑 선수 수익. 자, 이 녀석은 우리 기억나죠? 돈을 미리 지급했다. 왜? 임차료나 보험료 1년치를 미리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발생 안 했죠. 선수 수익은요?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근데 수익은 아직 발생 안 했어요. 자, 그런 케이스. 자, 일반적으로요, 이 두 개는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분하기가. 딱 봐도 그냥 좀 비슷하잖아? 미리 뭔가 돈을 받고, 똑같이 선급금이나 선급 비용이나 뭔가 돈을 미리 지급한 거잖아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별로는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선수금 혹은 선수 수익으로 그냥 하나로 통칭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회계학을 배웠기 때문에 계약금 형태로 돈을 미리 받는 거면 선수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선급금. 알겠죠? 자, 계약금 요거 좀 펼쳐놓으세요. 일반적으로는요, 선수금이나 선수 수익이나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교차해서 써도 틀렸다까지는 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런 엄격하게 구분해서
차이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금. 예수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직 세법 안 배웠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무신사에서 5만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그 5만원 안에는요, 세금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 세금을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무신사에서 대신 내줘요. 그럼 5만원의 10%인 5천원을 무신사가 잘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낼 때 여러분들 대신해서 5천원을 세무서에 지급을 해요. 자, 그러면 그 5천원은 무신사 입장에서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뭐야? 부채예요. 그런 항목들을 뭐라고 한다? 예수금. 부가가치세나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와 같이 제3자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기업이 미리 받아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유동부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미리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자, 단기금융상품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제를 바로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띄워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1월 1일에 디색이라는 회사는 대우건설에 34만원을 대여하고 연이자 6% 받기로 했다. X 1년도 기말에 대우건설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1월 1일 자보자. 34만원을 대여했어요. 대여했다는 건 뭘 준다? 뭘 빌려주는 거야? 돈 빌려줬으니까 뭐가 빠져요? 현금 빠진다. 어디 적어요? 대변. 현금 34만원. 자, 차변에는요, 돈을 받을 거죠? 받을 권리죠? 그러면 자산이죠? 무슨 항목을 쓴다? 대여금. 외상매출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돈을 거래한 거기 때문에 대여금 써야 돼. 자, 그러면 기말 12월 31일자에 대우건설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비용은 발생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뭐야? 비용은 발생했는데 돈 안 냈다니까 뭐야? 4개 배운 거 중에 뭐야? 미지급 비용이죠. 자, 미지급 비용은 누구 입장에서? 대우건설 입장에서 미지급 비용이죠. 그러면 지금 나는 디색이죠. 디색은 미지급 비용에 상반되는 게 뭐예요? 이자에 대한 수익은 발생했는데 돈은 안 낸 거죠. 그럼 뭐예요? 미수 수익. 얼마? 죄송해요. 여기 미수 수익. 이자니까 34만원에 6%면 얼마예요? 암산. 얼마예요? 63 얼마예요? 나 몰라. 24,000원인가? 맞아? 24,000원 맞아? 자, 그럼 대변은요? 지색 입장에서는 무슨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얼마? 24,000원. 자, 여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회계순환 원리에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오세요. 자, 됐고요. 자, 디색은요 3월 6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기계장치를 489,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현금으로 갚았다. 자, 3월 6일자. 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샀네요. 그럼 차변은 뭘까요? 자산이죠? 기계장치 489,000원. 대변은요? 외상으로 구입했네. 외상? 외급일까요? 뭐예요? 미지급. 자, 미지급과 외상매입금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주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뭐? 미지급금. 자, 주요 상거래. 자, 디색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였어요? 선박을 팔고 사는 회사죠. 그럼 기계장치를 사고 파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써요.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4월 3일은요. 현금을 지급했다. 지급했으니까 어디에 적어요? 대변에 현금. 차변은요? 부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갚았으니까. 됐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거는. 자, 이 3번이 조금 헷갈려요. 3번. 자, 3번 보자. 자, 이게 뭐냐면요. 요트 한 대를 3월 23일에 공급하기로 했어. 근데 계약금으로 1억을 걸었어요. 1억을 먼저 지급했어요. 9월 30일에 요트가 완성돼서 인도하였고 이때 잔금을 3억을 수취했다. 자, 디색이라는 회사가 선박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지금 요트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계약금을 수취했으니까 3월 23일 날 먼저 해보자. 계약금 뭐였어요? 선수금.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 부채예요. 선수금 미리 받았어. 부채잖아요. 헷갈리죠? 선급금이랑 선수금이 헷갈리죠? 1억. 차변은요? 차변은 뭐야? 현금을 받았잖아. 자, 교재는요. 여기에 선수 수익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 수익, 선수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엄격하게 따지면 계약금 형태로 먼저 받은 거는요. 선수 수익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교재 저자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엄격하게 그 기준에 따르면 선수금이 더 맞는 거고요. 아니면 IFRS 기준에서는 계약 부채라는 형태의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문제에 선수금이냐 선수 수익이냐 그거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낼 거예요, 당연히.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 됐고요. 9월 30일 날 3억을 추가로 수취했네요. 자, 그러면 차변은 뭘까요? 현금 얼마? 3억. 자, 대변은요? 매출 얼마? 3억일까요? 자, 요트 한 대에 지금 3억짜리예요, 4억짜리예요? 계약금도 포함시켜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4억짜리예요. 그러면 1억이 비죠, 차변에. 그 뭘 적어야 될까? 그렇지. 선수금 얼마? 1억. 됐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 급여 50만 원 중에서요. 소득세 4만 5천 원을 제외하고 직원에게 지급했다. 4월 10일 날 세금을 세무서에 냈다. 자, 3월 25일 날 일단 무엇이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했죠. 무슨 비용? 급여. 어디 적어요? 차변. 얼마? 50만 원. 자,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했대요? 4만 5천 원을 제외하고 뭘 지급했을까?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했겠지. 그럼 얼마야? 44만 5천 원이 되겠죠? 45만 5천 원. 45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5,000원은 뭘로 적는다? 그렇지. 예수금. 내가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줘야 되는 거. 자, 그러면 나중에 4월 10일 날 예수금 45,000원 없어지고 뭘 줘서? 현금이 나가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용어가 약간 생경하다는 거지 회계 처리가 막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개념만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기억을 해뒀다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쫙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보지 않고 요걸 하나씩 탁탁탁탁 바로바로 1초 만에 탁탁탁 답이 나와야 돼. 자, 해볼까? 자산계정. 상품의 외상거래 뭐예요? 외상, 매출금. 언거래, 받으러. 금전에 대여, 대여금. 상품 이외의 외상거래. 아, 바로 안 나오죠. 뭐지? 미? 자산이야, 자산. 그렇지, 미수. 계약 이행 전에 일부 지급. 미리 지급한 거예요. 선급금. 수익과 비용에 의한. 미리 비용을 낸 거 뭐예요?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수익은 발생했는데 못 받았어요. 미수, 수익. 아, 잘 안 나오죠? 어렵습니다. 이 테이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기준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싹 해보세요. 바로. 자, 그 다음에 부채는요? 외상, 매입금. 지급엄. 금전에 대여. 차입금. 그렇지. 그 다음에 상품 이외 외상거래 뭐야? 지급금. 계약 이행 일부 지급. 수금. 그 다음에 미리 돈을 받은 거. 선수 수익. 그 마지막 뭐예요?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자산과 부채 항목을 목적별로 쫙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조 컷으로 탁탁탁탁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연습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과 부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